우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은 힘없이 가라앉았고 마지막 유서를 품에 안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30년 전의 진실이 붉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고 옆에서 상자를 열어본 원장님은 아기 사진과 팔찌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난 진실은 우리 셋을 한순간에 붕괴시키는 폭풍 같았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힘겨운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따뜻한 시간 되세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눈을 떴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알람을 2번 울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의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우진아. 어서 가봐. 지각하면 안 되잖니. 제가 물 한 잔 드리고 갈게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수기도 없는 집이라 주전자에 물을 끓여야 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계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어요. 오늘 퇴근하고 장을 봐야겠네. 물이 끓자 컵에 담아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고맙다, 우진아. 천천히 드세요. 저녁에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졌거든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돈이 문제였어요. 현관을 나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7시까지는 도착해야 했어요. 한국대학교 병원.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보안팀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새벽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33살.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2호선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다시 새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렸습니다. 병원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멀리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2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정문을 통과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김 반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왔냐, 우진아? 네, 반장님. 일찍 오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커피나 한잔 하자. 김 반장님은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어요. 저는 반장님이 내려주시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우진아,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 네, 그냥 그래요. 기침이 좀 심하신데. 병원에 모시고 가봐라.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정작 가족은 제때 진료도 못 받으면 안 되지. 네, 이번 주에 꼭 모시고 가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병원 직원이라 할인 혜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이었어요. 7시가 되자 아침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관 로비를 담당했어요.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외래 환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일이었습니다. 8시쯤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외부 업체 직원들까지 로비는 순식간에 붐볐어요. 저기요, 정형외과가 몇 층이에요? 5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하고 안내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9시쯤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행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어서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계셨어요. 원장님은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시선도 저를 지나가시다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며 놀란 듯 지나치셨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원장님은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었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환자의 질문에 답하느라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보안팀 동료인 민수가 서 있었어요. 우진아, 너 들었어? 뭐려? 원장님이 오늘 직접 현장 순찰 나오신대. 보안 시스템 점검하신다나 봐. 정말요? 응. 우리 팀도 긴장해야 할 것 같아. 원장님 눈에 띄게 문제 생기면 큰일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로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말로 원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비서와 시설팀장을 대동하고 로비를 둘러보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장님은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CCTV 위치, 비상구 표시, 소화기 배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바로 앞에 섰어요. 경비원 이름이 강우진입니다. 원장님. 근무한 지 얼마나 됐나요? 2년 3개월 됐습니다. 원장님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셨어요. 강우진 씨. 네. 혹시?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원장님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원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또 들었어요. 왜 자꾸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걸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무슨 원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겠어요. 그저 우연이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근처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달걀 한 판, 두부, 시금치, 미역.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원장님의 그 이상한 시선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저녁 식사였어요. 오늘은 꼭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잠이 들려던 참이었어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어머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진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숨이 안 쉬어져.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놔뒀다간 큰일 나요.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진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시고 힘 빼세요. 겨우 1층까지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도로변으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다행히 빈 택시가 지나가다 섰어요. 뒷문을 열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탔죠. 한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저는 운전기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밤의 서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40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20분 만에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건네고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숨을 잘 못 쉬세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폐렴이라니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아요.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단 입원 수속을 밟으시고요. 산소 치료와 항생제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원이라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입원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로 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당직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 할인 적용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저는 직원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라 30% 할인이 됐지만 그래도 금액은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입원 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내실 수 있으세요? 네, 카드로 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속을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지셨다고 했어요. 6층 일반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4층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원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원장님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아마 야근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강우진 씨? 아, 네. 원장님, 이 시간에 왜? 원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울었다는 걸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가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자 원장님이 손으로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셨어요. 몇 층이에요? 6층입니다. 원장님은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왜 원장님이 함께 타셨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폐렴이라고 합니다. 숨을 못 쉬셔서 쓰러지셨어요. 폐렴? 원장님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원장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죠. 안내할게요. 따라오세요. 아, 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원장님을 따라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복도 끝 병실로 향했어요. 원장님은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원장님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살펴보셨어요. 저는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AB형입니다. 원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던 손이 멈췄어요. AB형.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담당 의사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리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이 많이 빠진 손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제 손을 잡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서연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조금 당황했지만 원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긴장을 잊게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밝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을 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평소 어머니답지 않게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원장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며 어머니께는 제가 이 병원의 소중한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원장님은 잠깐 동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머금고 사양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시려다 저를 보며 잠깐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원장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5살 때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였다고 대답했어요. 원장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원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눈매를, 코를, 입모양을 하나하나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다 또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냐고요. 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손이 크게 떨렸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면 돌아가신 남편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고요. 눈매와 미소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장님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크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은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물으셨어요. 아직이라고 대답하자 5만 원권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대로 먹으라고 어머니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원장님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님은 제 어깨를 쓸어주며 인사를 건네고는 복도를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잊지 못해 닮은 듯한 저의 얼굴에서 무엇이라도 찾으려는 원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아프신 어머니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까 원장님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단호한 거부의 의사표현까지 이해할 수 없었는 행동이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석양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원장을 조심하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시며 제 눈을 피하셨어요. 저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 이유보다는 어머니의 안정이 더 절실했기에 미루기로 했어요. 지금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시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이상한 관심과 어머니의 불안한 반응.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일들이 해결되어 안심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원장님 사이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추만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어머니 병실에서 어머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회진을 다녀가신 후였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33살.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경비원이라는 직업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셨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장님의 이유 없는 관심과 호의, 그걸 받아들이시는 어머니의 불안한 반응. 이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흰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어머니의 상태를 물으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잠든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계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원장실로 올라올 수 있냐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원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원장실은 여전히 넓고 밝았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소파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데 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을 보니 무척 힘들어 보이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원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게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여셨어요. 원장님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 오셨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앨범을 조심스럽게 들고 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녀였습니다. 여자는 원장님이셨어요. 훨씬 젊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눈매, 코, 입모양. 뭔가 제 얼굴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남편이라고요. 교통사고로 3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원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아기는 작고 빨갛게 생긴 신생아였습니다. 원장님은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5월 3일에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월 3일. 그날은 저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원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의 첫날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건강했고 잘 먹었다고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함께한 것도 행복했지만 세상에 나와 방긋방긋 눈을 맞추며 웃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행복이었다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달라 보였대요.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다 비슷해 보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대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았대요. 울음소리도 조금 달랐고 재우는 방법도 달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신경과민이라고 했대요. 원장님도 점점 그렇게 믿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아기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 3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지만 늘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대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봤다고 합니다. 병원 로비에서 처음 저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실에서 나온 저는 복도를 걸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친아들이 맞냐는 질문, 3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의 이상한 느낌, 그리고 저와 돌아가신 남편의 닮은 얼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간절함과 확신에 찬 눈빛이요.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믿고 계셨어요. 제가 자신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고요. 6층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었냐고요? 저는 원장님께 잠깐 불려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3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치 모든 걸 들킨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들과 제 생일이 같다고요. 5월 3일이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저를 보면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난다고 하셨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냐고요. 30년 전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무 일도 없었냐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정체성이, 제 과거가 모두 거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자기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났고 신생아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피일 뿐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원장님은 침대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과 원장님은 차분하지만 떨리는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3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30년 동안 품어온 의심을 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제 어머니였고 한쪽은 원장님이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결정은 제 몫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하겠다고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원장님이 봉투에서 동의서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체열은 간단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제 팔에서 피를 뽑아갔어요. 빨간 피가 시험관에 차올랐습니다. 원장님도 체열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나가신 후 병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 누워 계셨어요. 등을 보이신 채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일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친아들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일주일 후 제 마음속 불안한 의심은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는 거리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내 방송이 울렸어요. 20층 원장실 응급 호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탔어요. 20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원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비서가 원장님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와 원장님을 옮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 교수님이 신속하게 검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원장님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원장님 비서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원장님이 요즘 무리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잠을 거의 못 주무셨대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최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심한 빈혈과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의 혈색소 수치가 매우 낮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희귀 혈액형이었어요. AB형 RH-였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부족했대요. 한시라도 빨리 수혈을 해야 한다며 최 교수님이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AB형 RH-인 사람이 있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귀 혈액형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혈액형을 떠올렸습니다. AB형. 하지만 RH 타입은 몰랐어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망설임 없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AB형이라고, RH 타입은 모르지만 검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이든 아니든 그분은 이미 저에게 소중한 존재이셨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급히 저를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체열을 하고 긴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절차 하나하나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AB형 RH-, 원장님과 정확히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최 교수님이 저를 수혈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제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흘러나갔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혈을 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과 같은 혈액형이라니. 희귀 혈액형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수혈이 끝나고 저는 회복실에서 쉬었습니다. 몸이 나른했어요. 원장님 비서가 와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원장님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갔어요. 원장님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원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는 또 다른 깊숙한 울음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혈액형이 같다는 걸 들었다고요. 원장님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원장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남자는 원장님께 달려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원장님은 괜찮다고, 이 직원 덕분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냐는 표정이었어요. 원장님이 소개하셨습니다. 병원 경비원인데 자신을 구해줬다고, 혈액형까지 같아서 수혈을 해줬다고 하셨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자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따뜻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원장님은 저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민주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일개 직원일 뿐인데 마치 자신의 무언가를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경계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께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었어요.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앞에 섰습니다. 키가 컸어요. 저보다 한 머리 정도 컸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혈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걸까요? 저는 그저 원장님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어떤 경비원한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다고요. 그게 저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뭔가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신이 원장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 민준의 행동,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님이 원장님을 대하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저의 머릿속은 검은 실타래가 엉망진창으로 풀리며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쓰러지셨고 제가 수혈을 해드렸다고요. 원장님과 혈액형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제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도 민준처럼 그러시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평소 어머님은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는 원장님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모든 걸 밝혀줄까요? 이 석연치 않은 모든 행동들과 의심의 실타래가 속 시원히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밝게 비추는 달빛이었지만 오늘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빛도 비출 수 없는 어둠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6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입을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차갑고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시라고 기도했어요. 10분쯤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와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한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필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에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최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갔대요. 당장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최 교수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어요.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원장님이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위독하시다고요. 원장님은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을 불러 상황을 확인하셨어요. 직접 치료 계획을 점검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원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셨지만 저에게 그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오늘 2시에 듣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들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듣고 싶다고 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요. 원장님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검사 항목, 분석 내용, 그리고 결론. 그 결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강서영과 강우진은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원장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바뀐 아기였어요. 원장님이 30년간 품어온 의심이 오늘에야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막연했던 불안도 오늘에야 확실해졌고요.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변했다고 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의료진이 처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모양을 읽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진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최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버티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저를 부축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모든 기계가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잡았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깨어나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의 소지품이라며 작은 가방을 건넸어요. 응급실에 올 때 챙겨온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우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우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편지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줄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단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참고 읽었어요. 30년 전 5월 3일, 엄마도 너와 같은 날 아기를 낳았단다. 같은 산후조리원에서였어. 엄마는 가난했고 혼자였어. 아기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지. 제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옆방에는 부유한 여자가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었지. 남편도 있고 돈도 많았어. 그 여자가 낳은 아기는 건강하고 예뻤어. 엄마가 낳은 아기도 건강했단다. 하지만 엄마는 키울 자신이 없었어. 돈도 없고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셋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간호사가 실수로 아기들을 바꿔서 데려온 거야. 엄마는 그걸 알아챘어. 팔찌의 이름이 달랐거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두었지. 부유한 집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엄마 아기는 부유한 여자 품에 있었어. 엄마는 생각했어.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엄마 아기는 부유한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그게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데리고 왔어. 부유한 집 아기였던 너를.
그리고 30년 동안 엄마 아들로 키웠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진아,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너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었어. 한 번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다만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고, 그때마다 망설였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용서해줘, 우진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병원 팔찌가 있었어요.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준, 2025년 5월 3일생. 산모 강서연. 저는 그 이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민준. 지금 원장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나처럼 뒤바뀐 운명을 마주해야 하는 그 사람. 작은 상자에는 병원 팔찌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팔찌였어요.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두 아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기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길 바라면서요. 결국 그렇게 어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되었지만 정말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머니는 그런 선택을 하시고 지금껏 후회한 적이 없으셨을까요?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며 먼 곳에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듯 공허한 외마디를 내뱉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어머니의 지나간 행동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날들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말할 데도 없이 가슴앓이 하셨을 30년의 세월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슬프다가 아프다가 또다시 원망하다가 이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운명이 바뀐 민주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진짜 어머니 곁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편지를 읽는 걸 보셨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편지와 상자를 건넸습니다.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어요.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상자 안의 사진과 팔찌를 보셨습니다.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원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선택이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지금껏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제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겐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저에겐 해가 뚝 끊긴 것처럼 제 삶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은 울어도 된다고 저를 다독이고 싶었습니다. 30년간 가슴앓이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엇갈린 운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를 위해 오늘은 마음껏 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친척도 친구도 없으셨으니까요. 저 혼자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 오셨어요. 검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조의금 봉투를 건네셨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원장님이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장례가 끝나면 얘기하자고요. 장례식장을 나가시는 원장님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로 키운 민준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발인을 마쳤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연구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30년을 함께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곳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편히 쉬시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납골 땅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작은 화분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며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일 리 없었어요.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혈연은 거짓이었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마음 추스르고 있는데 미안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내일 원장실로 올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는 병원이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20층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바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준 맞은편에 앉았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걸 말했다고 하셨어요. DNA 검사 결과와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실하다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30년을 함께 산 게 거짓말이 되느냐고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제 멱살을 잡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어머니 때문이라고, 내 어머니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묵인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민준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 사람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와 원장님만 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원장님은 서류 정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30년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의 아들이 되라니요. 그리고 민준도 있었습니다. 30년을 원장님의 아들로 산 사람이요.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요. 원장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라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상황을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이 남아있는 세 사람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어깨를 부딪히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가끔 만났어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갔는데 말이죠.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두었던 상자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편지와 사진, 병원 팔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물건은 없었어요. 그저 뒤져놓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민준이 아닐까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원장님은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최근 민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된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식사거리를 사려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강우진 씨 맞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에게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저의 동선을 추적하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준일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집에서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복잡해질까봐 저한테 전화하셨다고. 저는 즉시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원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리잔을 쥐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왔냐고, 자기 집에 왔냐고 소리쳤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유리잔을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제 옆을 스쳐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원장님이 비명을 지르셨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게 망했다고요. 30년을 살아온 삶이 거짓이 됐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저도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였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원장님이 알아봤습니다. 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와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민준이 원장실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걸 태워버리면 증거가 없다고요. 모든 게 없던 일이 된다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검사기관에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을 서류에 가져다 댔어요. 종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장님이 달려들었어요. 민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붙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카펫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화기를 찾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민준과 원장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원장님을 밀친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어지러워 하셨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원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을 부축해 태웠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민준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준도 피해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원장님을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면 된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원장님을 봤어요.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어머니를 지켜야겠다고 떨어져 산 만큼의 시간을 다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준이도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아들이었기에 어머님 몫까지는 다 할 수 없더라도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장님이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계속 민준 걱정을 하셨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관리인이 함께 올라와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민준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널려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민준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로 세수를 시켰어요. 민준은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를 다치게 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원장님이 걱정하신다고 병원에 가보자고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자격이 없다고,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은 당신을 지금껏 아들로 사랑하며 키우셨다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고 또한 민준이 제일 잘 알 거라고. 그러니 그 시간을 부정하지는 말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혈연이 아니라고, 가짜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30년을 양어머니와 살았지만 그분은 진짜 어머니였다고요.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둘이나 있었다고. 우리가 각각 받은 어머님들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을 2배로 드리자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앞으로 함께 하실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민준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울음이 멈출 때까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병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민준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이 손짓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민준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를 다치게 해서 실망시켜 드려서요. 원장님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가짜 아들인데도요.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짜가 아니라고, 30년을 함께 산 진짜 아들이라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내 아들이라고요. 원장님이 저도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 반대편으로 갔어요. 원장님이 제 손도 잡으셨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진도 아들이고 민준도 아들이라고요. 둘 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가신 너희들의 어머니 목까지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2 손으로 힘을 주어 꽉 잡아주었어요. 원장님은 저와 민준을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2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저와 민준이 함께 모셨어요. 원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3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준비하신 음식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제안했습니다. 함께 갈 곳이 있다고요. 원장님과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납골당이라고요. 저를 키워주신 분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3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어요. 저는 원장님과 민준을 소개했습니다. 원장님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표정에는 슬픔, 원망,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안도의 한숨. 그렇게 서서 어머님과 대화하는 듯 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원장님은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앞으로도 저와 민준이를 잘 돌볼 거라고, 지켜봐 달라고 하셨어요. 민준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잠시 원망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젠 이해한다고, 그 세월을 견디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나중에 만나면 진짜 엄마해달라고 했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자신을 키워달라고요. 그 말을 하며 민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어머님 사진 앞에서
긴 세월을 오가며 담담하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납골 땅을 나와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고요. 진짜 가족이 되자고 하셨어요. 저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시간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였어요. 복잡하고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두 분의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엇갈린 운명도 다시 함께 미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30년의 엇갈림과 오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함께 있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잃어버린 시간을 채울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셋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죠. 봄 햇살을 맞으며 나란히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극이 아닌 희망의 시작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지는 깨달았습니다. 피로 엮이든 아니든 마음이 연결되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인생 유람단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